안녕하세요. 전선영입니다. 이번 작품은 이호철의 나상입니다. 한국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후방으로 이송되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데요. 특히 천진난만한 형이 외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살피면서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등장인물의 성격을 통해 인물, 제시, 방법 두 가지와 두 번째, 두 인물 간의 성격을 비교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해 볼 거예요. 그리고 형의 죽음과 더불어서 나상이라는 이 제목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금부터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이 작품은 액자 소설, 액자식 구성이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의 효과와 이러한 구성으로 주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유심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시작해 볼까요?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자, 계절 및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네요. 계속 읽어봅니다.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 달리고 있었다.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 끝에선 이따금 칼날 같은 번개불이 번쩍이곤 했다. 이편 하늘의 별들은 구름 사이사이에서 이상스레 파릇파릇 빛났다. 달은 구름 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 더미에 애처롭게도 휘감기곤 했다.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작품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작품은 좀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배경 묘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엔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자, 외부 이야기의 등장인물 두 사람, 철과 나는 현재 지금 베란다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로 내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설은 외부 이야기 서술자인 나가 철이에게 어떤 형제 이야기를 듣는 형식입니다. 여름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서 철이는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형이 어떤 인물인지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는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 네,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대놓고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을 바로 어떤 제시? 그렇습니다. 직접 제시, 직접 성격을 제시한다 해서 또는 말하기라고도 합니다. 계속 볼까요?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 이게 바로 그 38선이구나. 야하! 자, 이 부분도 역시 형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조금 모자란 성격을 이번에는 보여주기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접 제시. 다른 하나는 보여주기. 다른 말로 간접 제시입니다. 직접 제시 경우에는 말하기라고도 하고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요약하고 직접적으로 해설하는 부분을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간접 제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현장감 있게 묘사해서 그 대상에 대해 보여주는 형식.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극적 제시 또는 장면 제시라고도 부릅니다. 직접 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서술의 스피드가 빨라지는 데 반해 간접 제시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의 특징들을 보여주겠죠.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섞어가면서 표현하고 있네요. 좀 더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일행 모두가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씩 찔끔거리곤 했다. 형을 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동생은 어떨까요?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 언저리와 입가엔 늘 쓴웃음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러 있었다. 여기에서 오연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어떤 뜻일까요? 대각선 아래로 보니까 그 뜻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거만하거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담담함. 결국 여기에서는 누구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동생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생은 형을 조금은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있네요. 자, 이야기 속에 형과 동생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데 이 둘은 성격이 조금은 대비되고 있어요. 형은 어려서부터 조금 모자랐고 또 현실 적응력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영민하고 명석하며 현실 적응도 뛰어납니다. 자, 오연하고 냉철한 성격의 동생이 봤을 때 형은 어땠을까요? 탐탁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은연중에 그렇죠.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6.25 전쟁이 벌어지고 형제는 모두 군인이 됩니다. 제각기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인계 중에 다시 만나게 돼요.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계돼 가다가 둘은 더럽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읍 거리에서였다.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다. 헐렁한 야전 잠바에 맨머리 바람이었고 터럭터럭한 군화를 끌고 있었다. 동생도 한순간 흠칫했으나 형의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슬그머니 외면했다. 형에 비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다. 자, 어때요? 오랜만에 만나는 순간 형은 바로 무엇을 터뜨리죠? 그렇죠.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왜요? 네, 동생이 너무 반가웠던 것이죠. 하지만 동생은 이런 형을 은근슬쩍 외면합니다. 동생은 지금 형에게 어떤 거리감을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어른스럽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형의 모습은 계속됩니다. 동생 곁에 누워서 자꾸 훌쩍거리기만 하는 부분이 그런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형은 동생 곁에 누워 자꾸 훌쩍거리기만 했다.
이러한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과연 작가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에서 형은 고향과 가족 생각에 넋두리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동생은 아무 반응이 없죠. 이때만 해도 형과 동생은 서먹서먹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랬던 동생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형의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보며 점차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이때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덩이? 밥 한 덩이. 역시 먹는 게 최고죠. 자, 여기 사흘째 되던 밤부터 형은 경비병에게 얻은 밥 한 덩이를 동생과 나누어 먹습니다. 여기서 밥 한 덩이는 과연 뭘까요? 동생에 대한, 그렇습니다, 형의 사랑이죠. 형의 사랑이 드러나는 소재가 바로 밥 한 덩이가 되겠습니다.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동생은 마음을 열고 이제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운다. 형에 대한 어떤 거리가 좁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거리가 좁혀지고 있네요. 밤에 함께 지냈던 시간들만큼 형과 동생의 거리는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 눈이 내린다. 눈이 와, 벌써 겨울이 다 됐다. 자, 형의 어떤 성격이죠? 맞습니다. 천진난만한 형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눈이 온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이도 저물어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있곤 했다. 자, 가을에서 겨울이 되었고 통천에서 원산을 지나 양덕까지 왔습니다. 형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삼엄한 감시 상황에서도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죠?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의 다리에 있습니다.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마음이 꽤 좋았댔어야.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너도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야. 하고는 해죽이 웃었다. 어느 날 밤 형이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죠. 여기에서 그동안 형에게 밥덩이를 챙겨준 경비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 줄임표를 통해서 동생의 말을 최소화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동생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과연 동생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지. 야,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야.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형. 이 형을 보는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빚어 나옵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사실 형이 어릴 때부터 다리에 담증이 있었는데 잦은 행군으로 그 담증이 악화되었죠. 눈에 띄게 절름거리던 형은 자신이 어쩌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을 예감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이런 형의 상태를 서서히 눈치채고
동생은 형의 건강이 염려스러워 울기만 하죠. 이제 우는 사람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 되었습니다. 형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은 형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고, 여기까지 보면 형과 동생의 성격이 조금은 변했음을 알 수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형과 동생의 성격 변화입니다. 천진난만하고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던 형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동생을 걱정하고 희생적이며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동생의 경우에는 평소 형을 무시하고 냉소적인 모습이었지만 포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점차 형에게 마음을 열고 있네요. 이런 인물의 성격 변화, 자,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자, 계속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날 밤 바깥엔 한방눈이 내렸다.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끌어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연기슬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아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어리숙할 정도로 천진난만했던 형이 동생을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형이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은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 또 웁니다. 이제는 형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동생은 형을 안고 그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형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동생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다음날 형은 행군을 하다가 결국 쓰러져 북한 경비병에게 매정하게 총살당합니다. 이 총살로 인해 형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와중에도 동생의 허벅지를 쿡 찌르고는 쓰러져 동생에게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총살되는 형을 바라보며 내부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전쟁의 비극성, 형의 죽음을 통한 전쟁의 비극성, 폭력성, 그 비참함이 부각되는 장면이죠. 순수한 인물이었던 형이 전쟁의 폭력 앞에서 희생되는 모습은 전쟁이 주는 폭력성과 이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 잘 살펴주세요. 여기까지가 바로 내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철의 이야기는 대강 이러했다. 이렇게 철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학습활동 3-2를 보면 외부 이야기의 결말에서 철이 한 말이 나옵니다. 자, 학습활동 해당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형이라는 사람의 그 모자람이라든가 혹은 둔감이라는 것을, 결국 형의 그 둔감이란 어떤 표준에 의한 의례적인 몸짓이라든가 상냥스러움,
소위 상대편에 눈치껏 적응하고 또 냉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동생은 그렇지 않았다. 그 표준에 의거해서 생활을 다루어 나가는 마음의 긴장을 늘 잃지 않고 있었다. 결국 그 일정한 표준의 울타리 속에서 민감하다든가 우아하다든가 교양이 높다든가 앞날이 촉망된다든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역시 아버지라는 사람도 이런 표준에 의해서 큰아들을 단념하였고 어머니는 큰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잡힌 그들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다고 보겠느냐? 형이냐? 동생이냐? 그 둔감이라는 뜻부터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누가 더? 내 어릴 때 이름이 칠성이었다. 철은 자신의 이름이 실은 이야기 속 칠성이라고 밝히며 나에게 묻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과연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냐고. 가족들은 어리숙한 형이 둔감하다고 여겼지만 포로로 잡힌 그들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둔감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현실에 순응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를 느끼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때 너는 누구인가요? 바로 작품의 나이자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 즉 독자에게 과연 어떠한 삶이 옳다고 보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 해서 소설의 제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이 소설, 이 작품의 제목, 나상입니다. 무엇에도 감추어지지 않은 벌거벗은 형상,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나상과 벌거벗은 모습. 그렇다면 나상과 관련 있는 인물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형으로 상징되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상태. 전쟁에 의해 희생되는 순수한 인간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철부지라 할 만큼 순진한 형의 모습과 현실에 잘 적응하는 동생의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근원적 인간의 소중함과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 소설은 무슨 식 구조? 맞습니다. 액자식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액자식 구조가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가 포인트인데, 액자식 구성은 우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액자를 보면 어디에 사진이 걸려 있죠? 바로 여기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자식 구성은 어디가 중심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여기 안쪽 내부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즉 내화를 바탕으로 해서 외화의 삶의 자세를 고민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의 주제는 보다 확대된 것이죠. 주제가 확대되고 확장된 것이죠. 주제의식이 그저 전쟁의 비극성에 멈추지 않고 폭력성이나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에 멈추지 않고 액자식 구성 방식을 통해서 과연 삶의 자세, 올바른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성찰하는 사고의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두 가지인 것이죠. 자, 여기 제자가 잘 안 써지네요. 자, 액자식 구조가 단순 구조로서만이 아니라 주제의식을 형상화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또 중요합니다. 주제의 확대에 대해 관련된 내용 잘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나상에 대한 본문 학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